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군산에서 태어나 40년 전 서울로 올라와 살다가 지금은 의정부에서 지내고 있는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남편과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오래된 사이였어요. 그러다 남편이 취업을 하면서 서울에 가게 되었을 때 서울에서 자리를 잡으면 같이 살자고 프로포즈를 해주었죠. 저도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고 서둘러 결혼을 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남편과 함께한 서울 생활은 고단한 시기도 많았지만 늘 사랑과 추억이 함께했던 시간이었답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현대전자의 부품을 납품하는 작은 회사에 다녔어요. 그 당시 납품 과정에서 갑질을 당하는 일도 많아 고생이 참 많았죠. 하지만 남편은 현대전자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회사라고 믿었어요. 남편의 그 믿음 덕에 어렵게 모은 돈으로 현대전자 주식을 하나둘씩 사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고되지만 나름의 희망을 품고 살았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남편의 바람과 달리 주가는 점점 내려가더니 어느새 100원대의 동전주가 되어버렸어요. 주식을 믿고 사모았던 남편도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게 되면서 주식은 그저 서류뭉치 석종이로 남아버렸죠.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종이가 제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명의 이전을 받아 제 이름으로 돌려놨지만 그때는 주식 가치가 거의 없어 별 의미가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 역시 이 주식을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죠. 지금에 와서 보니 이 주식이 상상도 못할 만큼 큰 가치를 지니게 된 거예요. 남편이 믿고 모아두었던 주식이 지금에서야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 마치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 준비해둔 선물 같아 참 고맙고 뭉클합니다. 남편은 재현이가 중학생이었을 때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지금도 제 마음 한편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조차 흐르지 않을 만큼 마음이 얼어붙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게 닥친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그저 재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혼자 남겨질 재현이가 두려움과 외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저는 강해지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반찬 가게에 취업해서 하루하루 벌이를 이어갔습니다. 새벽에 나가 각종 반찬을 준비하고 묵묵히 손을 놀리다 보면 잠깐이나마 근심도 잊을 수 있었어요. 그 일터가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작은 힘이 되어 주었죠. 몸은 고단했지만 재현이를 위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꼭 엄마 모시고 살 거예요. 엄마가 고생 안 해도 되도록 내가 다 할 거예요. 우리 재현이가 무슨 그런 생각을 해?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크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단다. 아니에요. 엄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힘들어하는 거 나 다 알아요. 나중에 커서 꼭 엄마 옆에서 엄마 힘들지 않게 해드릴 거예요. 엄마가 나 키워주신 것처럼 나도 꼭 엄마 잘 모시고 싶어요. 그래, 우리 아들 고맙다. 엄마가 정말 큰 힘을 얻는다. 근데 지금은 그저 너만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재현이의 그 한마디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저를 위로하고 다짐을 해주다니 얼마나 고마운지 그 순간 제게는 재현이가 정말 모든 걸 다 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아이의 따뜻한 마음에 큰 힘을 얻으며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재현이는 남들이 다니는 학원 한 번 안 다니고도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당당히 입학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오직 자기 힘으로 해낸 그 과정이 제겐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혼자 힘으로 어려운 공부를 해내고 결국엔 대기업 건설회사에 입사했을 때 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주변 친구들이 재현이 이야기를 꺼낼 때면 저도 모르게 얼굴에 웃음이 번지고 자랑스럽게 우리 재현이 대기업 다녀요 하고 말하곤 했어요. 그 말 속엔 그 아이가 걸어온 길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에 매 순간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재현이가 같은 건설업계에서 일하던 며느리와 결혼할 때 그 아이는 엄마, 우리 같이 살자고 말했지만 저는 너희 가족이 잘 사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라며 분가를 선택했죠.
젊은 부부가 독립해서 알콩달콩 잘 살기를 바랐거든요. 그런데 손주가 태어난 후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두 아이가 모두 좋은 직장에서 일하는 맞벌이 부부였기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결국 재현이와 며느리의 부탁에 다시 한 집에서 살게 되었죠. 손주를 돌보기 위해 제가 일하던 반찬 가게도 그만두고 가정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가끔은 일을 쉬고 아이를 돌보는 일이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렇게 손주와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이 주어진 것도 남편이 떠난 후 제게 온 또 하나의 축복이 아닐까 싶어요. 그 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보고 있으면 제가 이 가정에 다시 힘을 보태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년 전부터 아들과 며느리가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어요. 재현이 얼굴엔 늘 피곤이 가득해 보였고 며느리도 점점 말을 아끼는 듯했죠. 얼마 전에는 결국 재현이가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두 사람의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생활비나 돈 문제로 자주 다투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더군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언성을 들을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고 방 안에 웅크리게 되곤 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어떻게 해야 해? 생활비도 점점 부족해지고 민준이 교육비까지 생각하면 벌써 답답해. 나도 알아.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일자리 알아보고 다니잖아. 나도 지금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고. 그렇다고 매달 들어가는 고정 비용을 어떻게 무시해? 이래서야 어머님께 드리는 보육비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잖아. 어머님께 당신이 잘 말씀드려. 안 돼. 보육비를 줄이는 건 안 돼. 어릴 적부터 그렇게 고생하셨던 어머니인데 지금 와서 보육비까지 줄이는 건 못해?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드신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그런 선택은 못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생활비는 계속 빠듯하고 민준이도 크면서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질 텐데 우리도 현실을 좀 봐야 하지 않겠어? 내가 어떻게든 더 노력해 볼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어머니에게 부담을 드리는 건 정말 하고 싶지 않아. 재현이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나는 걸 들으며 마음 한편이 저릿해졌어요. 저 아이가 어릴 적 제 고생을 그렇게도 기억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미안함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그 고집스러움이 결국 아이들의 짐이 되진 않을까 걱정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지만 재현이의 취업 합격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재현이가 같이 마트를 좀 다녀오자고 하더군요. 아침부터 무거운 표정이었던 게 마음에 걸렸지만 평소처럼 밝게 대답하고 차에 올랐죠. 엄마, 오늘 사실은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같이 나오자고 했어요. 그래? 무슨 얘긴데? 마트 같이 가서 장 보는 거 도와주려나 했지. 엄마, 사실 생활비 얘기예요. 요즘 제가 취업 준비하는 동안에도 생활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서연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지쳐가는 것 같아요. 그래, 엄마도 알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든 도움이 될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다시 반찬 가게에 나가볼까 싶었어. 그 일이라면 엄마도 익숙하고 생활비에도 조금 보탬이 될 수 있겠지. 그런데 민준이 돌봐야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답답하네. 제 말에 차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 무겁고 복잡한 마음을 꺼내놓으면서도 아들과 저는 서로의 표정을 살피며 말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느 쪽도 쉬운 답이 없다는 걸 알기에 우리 둘 다 쉽게 말을 잇지 못했죠. 그래서 말인데 저희랑 조금 떨어져서 지내보는 게 어떨까요? 떨어져서 지낸다고? 엄마도 아시겠지만 요즘 우리 생활이 점점 팍팍해지다 보니 서연이랑 저랑 자꾸 사소한 일로 부딪히게 돼요. 이렇게 계속 같이 지내다가는 서로 마음에 더 상처만 남을 것 같아서요. 마침 엄마도 벌이를 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 엄마가 조금은 편히 생활하실 수 있는 방법도 될 것 같아요. 그래, 너희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야. 내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엄마,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엄마 모시는 게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마도 조금은 홀가분하게 지내실 수 있게 돕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 재현아. 엄마도 무슨 뜻인지 알아.
나도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잠깐만 시간을 좀 주겠니? 엄마도 천천히 알아볼게. 네, 엄마.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하는 것보다 엄마도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잠시 시간을 두기로 했어요. 마침 전부터 일하던 반찬가게 사장님과 연락이 닿아 의정부에 있는 반찬가게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사장님께서 제 이야기를 그 가게에 전해주셨고 덕분에 저는 다시 일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죠. 의정부 근처에서 지낼 만한 작은 월세방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은 소박했지만 오랜만에 홀로 지내게 될 작은 공간이라 복잡한 마음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재현이와 떨어져 지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낼 수만 있다면 이 선택이 최선이라고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조금씩 활력이 생기더군요. 매일 새벽같이 나가 일을 하고 분주하게 반찬을 준비하다 보면 제게도 다시 살아있는 듯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재현이네 집에 가끔씩 반찬을 택배로 보내주곤 했는데 이번엔 직접 전해주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김치를 담그고 재현이가 좋아하는 수육도 만들어서 아들네 집에 가져가기로 마음먹었죠. 재현이에게 전화를 걸어 미리 말했더니 바쁘다며 조금 뒤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괜찮다 싶어 음식을 들고 아들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는데 어쩐지 문이 열리지 않더군요. 몇 번을 눌러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이 애미야. 문이 잠겨서 그런데 혹시 비밀번호 바뀌었니? 아, 어머님, 네, 비밀번호 바뀌었어요.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네요. 아, 그래? 그럼 김치랑 수육 가져왔으니까 들어가서 두고 갈게. 비밀번호를 알려줘. 아, 어머님, 지금 핸드폰으로 문 열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문이 자동으로 열리더군요. 손가락 하나 안 대고 핸드폰으로 문이 열리는 게 신기하면서도 묘하게 속이 허전해졌어요. 한때는 저를 위해 항상 열려있던 문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만 열릴 수 있다는 사실에 조금 씁쓸한 기분이 들었죠. 조용히 김치와 수육을 들고 들어가 냉장고에 넣어두면서 그저 서로의 사정이 있을 거라며 마음을 다독였어요. 그래도 이렇게 손수 만든 음식을 아들네 집에 전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발걸음은 자꾸만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보내주신 음식 잘 받았어요. 수육이랑 김치 다 너무 맛있어 보여요. 다행이네. 너희가 좋아할 줄 알았어. 오랜만에 재현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어머님, 그런데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님께서 저희를 챙겨주시는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이제 저희가 어머님께 용돈을 보내드릴 형편이 못 돼서 죄송해요. 아, 아니야. 용돈 생각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저 너희들 먹으라고. 알아요, 어머님. 어머님의 마음은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음식을 보내주시고 자주 오시면 저희도 부담이 되고 분가한 의미가 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요. 그래서 당분간 집에 방문도 안 해주셨으면 해요. 내가 아들네 집에 반찬을 좀 보내주는 게 왜 너에게 부담이 되는 거니? 그리고 왜 오지 말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구나. 어머님, 저희 집에 계실 때 그렇게 용돈도 받고 편하게 지내셨으면 힘든 시기에는 조금 눈치를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으면서도 며느리와 다투고 싶지 않아 그냥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무겁고 허전했지만 더 이상 얘기해봤자 나아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아, 별일 아니야. 그저 김치랑 수육 조금 챙겨가서 두려고 했는데 서현이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 그래서 얘기하다가 전화 끊었어. 엄마, 왜 예민한 우리 가족을 자꾸 자극하세요? 엄마가 괜찮으시다고 해서 분가한 거잖아요. 지금은 서로 예민한 상황이라 엄마가 조금만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릿해졌어요. 내 작은 손길마저도 자극이 되는 건가 싶어 그저 무겁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언제부턴가 나는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동안 조심한다고 조심해왔는데 내가 예민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건지 정말 어디부터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어서 참 서글펐습니다. 그렇게 혼자 생각에 잠기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 주 일요일 새벽 반찬 가게에서 식재료를 옮기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카트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었고 그만 발목을 삐끗하게 되었죠. 순간 극심한 통증이 밀려와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고 동료들이 저를 부축해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염자로 알고 입원했지만 정밀 검사를 해보니 발목 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니 조금 겁이 나고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그래도 아들에게는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재현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새벽에 웬 전화야? 사실은 발목 인대가 많이 손상돼서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시네. 며칠은 입원해야 할 것 같구나. 엄마,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일하세요? 병원비도 많이 나올 텐데. 실수로 넘어진 거야. 수술만 받으면 금방 괜찮아진다고 하셨어. 너무 걱정하지 마. 수술비는 얼마나 필요해요? 요즘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겹쳐서 오는지 준비가 안 돼서 참 난감하네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어디가 얼마나 다쳤는지, 상태가 어떤지는 묻지 않고 오로지 수술비 이야기만 하는 재현이의 태도가 내심 서운했습니다. 엄마가 다쳤다는 소식보다도 병원비가 걱정되는 걸까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내가 정말로 아이들에게 짐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프다는 말이 아닌 돈 걱정만을 떠올리게 만드는 어머니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마음 한켠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수술비는 일단 제가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요즘 상황이 힘들어서 더 마련하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지금은 병문안을 바로 가긴 힘들 것 같아요. 병원 주소는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갈게요. 아들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 한편이 쓸쓸하게 가라앉았어요. 수술을 앞둔 엄마가 걱정되기보다는 돈 걱정이 먼저인 것 같아 참으로 씁쓸했죠. 병원에 올 수 없다는 말과 함께 그저 카톡으로 주소를 남기라고 하던 아들의 차가운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이 아이들에게는 단지 부담이 되어버린 존재인가 싶어 병실 한켠에서 그저 고요히 눈을 감고 싶었어요. 나를 위해 아무도 오지 않을 이 병실이 이렇게 적막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더군요. 배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평생 재현이를 위해 살았고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랐던 내 모든 시간들이 이제는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제는 내가 짐이 되어 밀쳐내고 싶은 존재가 된 듯한 그 차가운 현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까지 합치니 4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3주간 깁스를 하고 그 이후에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막막한 기분에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당장 병원비는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다고 해도 문제는 앞으로였습니다. 일을 못 나가게 되니 생계가 끊기는 게 제일 큰 걱정이었어요. 이 나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병상에 누워만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술 후 6인실 병실을 쓰게 되었고 그 안에 또래 환자분들이 여럿 계셔서 금방 친해지게 되었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같은 공간에 머물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의 사정을 나누며 위로도 받고 웃음도 나누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들은 서로 자식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다들 비슷한 마음이었는지 한 사람씩 자식들에게 바쳐온 삶을 털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자기는 남편이나 자식 없어? 이렇게 며칠째 병문안 오는 사람이 없길래 물어보는 거야.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 떠났어. 아들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자기 가족 챙기는 게 우선인 모양이야. 아이고, 그랬구나.
얼마나 허전하겠어. 나도 아들이 있긴 한데 오긴 와도 남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 그래서 요즘 들어 나도 내가 챙겨야겠다 싶더라고. 맞아.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나 하나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나이만 먹은 것 같아. 우리 다 똑같지 뭐. 근데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 말고 너도 너 자신을 위해 좀 살아. 자식만 믿고 살다간 이렇게 다 외로워지기만 하더라고. 서로 자식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 위로를 얻던 그 순간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오자 대화가 뚝 끊겼어요. 김정숙님, 입원비가 아직 납부되지 않아서요. 내일까지 꼭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보호자님 아드님과 제가 직접 통화해 볼까요? 간호사의 말에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들까지 이 일에 얽히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서둘러 고개를 저었죠. 이미 여러 번 손을 벌려온 내 모습이 떠올라 더는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감춰진 현실의 무게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점점 막막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그때 문득 오래전에 남편이 남긴 현대전자 주식이 생각났습니다. 회사의 이름이 바뀌고 종이 증권을 전자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연락이 왔을 때 호기심에 금액을 확인해 보긴 했지만 몇백만 원 정도라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어요. 어쩌면 그 돈이 지금이라도 작은 숨통이 되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혼자서 병원을 나갈 수 없었기에 반찬가게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다행히 동료는 흔쾌히 시간을 내주었고 저는 휠체어의 의지에 가까운 증권사로 향했죠. 남편이 남긴 주식이 당장 급한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지만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생겨 발걸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증권사에 도착해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며 주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동안 손도 대지 않던 주식이라 혹시라도 잘못된 게 있나 싶어 조심스러웠죠. 잠시 후 모니터 앞에서 직원의 얼굴이 묘하게 변하는 것을 보며 속이 떨려왔습니다. 어머님, 보유하신 주식은 하이닉스 주식입니다. 현재 보유 잔액이 꽤 많으시네요. 하이닉스요? 제가 가진 건 현대전자 주식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려 보여줬어요.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너무 커서 한눈에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멍해지고 이게 정말 내가 가진 돈이 맞는지 몇 번이나 눈을 깜빡이며 화면을 들여다보았죠. 총 4억 원이 넘는데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 말이 제 귀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4억 원,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어 가슴이 쿵쾅거리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이 남긴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이렇게나 큰 힘을 가지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죠. 이 순간 마치 남편이 저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선물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당장 병원비를 내야 해서 500만 원만 인출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서류를 준비하며 인출을 도와주는 동안 함께 온 반찬가게 동료가 제 옆에서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속삭이듯 조용히 말하는 동료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 이렇게나 돈이 많은데 왜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어? 나 같았으면 진작 편하게 살았겠다.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조용히 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이렇게 큰 돈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동안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고 묵혀두기만 했었어요. 손떼기 망설여진 것도 아마 남편의 흔적을 지키고 싶어서였겠죠. 병원으로 돌아와 밀린 병원비를 깔끔히 정리하고 병실 침대에 누웠을 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재활치료도 걱정 없이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온몸이 가벼워지고 안도감이 차오르더군요. 한동안 무겁고 불안했던 마음이 오랜만에 평온해졌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살며시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리니 조금 뒤 아들 재현이와 며느리가 병문 안을 온 거였죠.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미안해요.
이제야 와서. 어머님, 갑자기 그렇게 큰일이 나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몸 조심하셔야 하는데. 와줘서 고맙다. 나는 괜찮아. 이제 마음도 편하고 몸도 많이 나아졌어. 그때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와 메모를 확인하며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환하게 미소 짓던 아들과 며느리도 간호사의 등장에 표정을 가다듬었죠. 간호사가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는 듯 신중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정숙님, 앞으로 3주간 재활치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재활치료는 집중 프로그램으로 진행돼서 비용이 꽤 나올 거예요. 비용 안내서를 드릴 테니 검토해보시고 결정해주세요. 읽어볼 필요가 있나요? 제안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재활치료는 꼭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서명을 해주시고 재활치료비는 창구에서 수납해주세요. 간호사가 재활치료 비용을 설명하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슬며시 걱정이 어린 표정이 드러났어요. 그들의 시선은 간호사와 나 사이를 조심스럽게 오가고 있었죠. 그 모습에 이 아이들이 혹시 내가 또다시 손을 벌릴까봐 내심 불안해하는구나 싶었어요. 서로 눈치를 보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니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지만 그와 동시에 어딘가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희들 표정을 보니 혹시 엄마가 또 손 벌릴까봐 걱정하는 것 같네. 안심해라. 사실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건데 너희 아버지가 남긴 현대전자 주식이 지금 큰돈이 됐더구나. 하이닉스로 바뀌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더라. 이제 엄마도 내 힘으로 치료 잘 받고 생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걱정만 끼쳐서 미안했는데 이제는 내 몫은 내가 해결할 수 있게 됐으니 마음 편히 지내렴. 내가 남편이 남긴 주식 이야기를 꺼내자 며느리의 표정이 가관이었어요. 처음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곧 복잡한 생각들이 오가는 듯 입술을 꾹 다물고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빠르게 변하는 미묘한 표정을 보며 나도 모르게 쓴웃음이 나왔어요. 며느리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안도감, 그리고 어쩐지 탐탁지 않은 기색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편으론 돈 걱정을 덜었다는 안도감이 들었겠지만 어딘가 아직도 불안해하는 눈치였죠. 그런 모습을 보니 이젠 정말 내 몫을 챙기고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이 더더욱 강해졌습니다. 저는 재활치료를 성실히 받았습니다. 처음엔 발목이 뻣뻣하고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치료사가 발목을 천천히 돌려줄 때마다 약간의 통증이 있었지만 그 통증마저도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3주가 지나고 병원에서는 추가 재활치료를 제안했어요. 추가로 받은 치료가 마무리될 무렵에는 발목 상태가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고된 일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는 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발을 뗄 때마다 아프던 그 무거운 느낌도 사라졌고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처럼 큰 힘을 주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됐죠. 퇴원 후 예전처럼 반찬 가게에 찾아가 사장님과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장님은 가게를 확장하고 싶지만 목돈이 부족해 전전긍긍하고 있던 참이라며 속내를 털어놓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문득 새로운 제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고된 일을 다시 시작하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사장님과 상의 끝에 상가를 매입하기로 했어요. 매장을 확장하는 대신 저는 직접 힘들게 음식을 만드는 대신 매장 관리와 운영을 맡기로 하고 수익금 일부를 나눠받기로 했죠. 고된 일을 하는 대신 제 경험과 관리로 가게의 운영을 돕는 일이었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제안이었어요. 거주지도 가게 근처 오피스텔로 전세를 얻어 이동했어요. 이제는 남편이 남겨준 덕분에 편안히 살아가며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도 찾았으니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재현이가 불쑥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 반찬을 고르며 어색하게 말을 꺼냈죠. 엄마, 그 아버지가 남긴 재산 말이야. 꽤 큰 돈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 궁금할 만도 하지. 엄마가 여기 반찬 가게에 3억을 투자했어.
사장님이랑 동업하게 됐거든. 나머지는 오피스텔 전세를 얻는 데 썼고, 3억이나 투자하셨다고요? 그런데 엄마, 왜 그렇게 큰 돈을 저랑 상의도 안 하고 결정하신 거예요? 재현아, 너희는 분가를 해서 이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잖니? 너희도 너희 사정을 알아서 해야 하는 것처럼 나도 내 일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겠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랑 서현이 너희가 분가한 이후로 나를 자립시키고 싶어 했잖아. 나도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이 결정도 스스로 내린 거고, 이제는 내가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믿어줬으면 좋겠구나. 다음 날 며느리에게서 안부 전화가 걸려왔어요. 오랜만에 듣는 며느리의 목소리였지만 그 관심이 온전히 나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어쩌면 지금의 내 경제 상황이 궁금해서 혹시라도 기대어 보려는 마음이 섞여 있겠죠. 그렇지만 내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어요. 반찬 가게는 확장 후로 매출이 훨씬 늘어나 수입도 꾸준히 늘었고 덕분에 추가로 재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오피스텔 전세로 지내던 그 건물에 방 한 호실을 새로 매입해서 이제는 월세 수입까지 생겼습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에 그동안 느껴본 적 없는 평온함이 제 삶을 채우고 있었죠. 재현이가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했다고 들었지만 대기업만큼 안정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제는 그 아이들에게 더 이상 기대거나 도움을 줄 생각은 없습니다. 자립을 위해 나와의 거리를 두고 싶어 했던 아이들이니 이제는 그들의 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길 바라요. 내 삶을 찾아가는 지금이야말로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오랜만에 고향 군산을 찾았습니다. 도시의 익숙한 풍경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어릴 적 뛰놀던 골목길, 자주 가던 철길 근처도 여전히 그대로여서 반가웠죠. 사촌들도 만나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고 함께 사진관에 들러 추억을 남길 사진도 촬영했어요. 사진 속 활짝 웃는 제 모습에 지금의 나를 담아둘 수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옛 추억이 묻어나는 철길을 걸으며 고향의 공기를 마음껏 마셨죠. 오랜만에 느끼는 고향의 따뜻함 속에서 정말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향에서의 시간은 정말 소중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 마음이란 참 갈대 같아서 상황에 따라 언제든 흔들리기 쉽다는 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사정이 달라지면 그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요. 저 역시 그동안 수없이 흔들렸지만 이제는 그런 갈대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 제 중심을 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나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길이 맞는지 저도 가끔은 헷갈립니다. 인생 선배님들은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으니 혹시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 구독자님들의 조언을 얻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갈대 같은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마음을 다잡으시나요? 여러분의 조언과 따뜻한 말씀이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